당신 곁에 가장 믿는 사람이 2명 있다면 그 2사람이 서로 당신 몰래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황당한 이야기 같죠. 저도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이야기였습니다. 제 아내와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10살 터울 나는 친동생. 어릴 때부터 제가 돌봐주고 먹여주고 학비까지 대줬던 그 동생.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 2사람이 2년 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배신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건 한 남자가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그 잔해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이재연이에요. 물론 실명은 아니고요. 편하게 재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년 넘게 혼자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변에 말하기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뭔가 내가 당한 게 내 잘못인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요. 근데 이제 말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걸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나만 이상한 경험을 한 게 아니라는 걸, 나처럼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서울에서 중소기업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경기도 분당 쪽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 6년 차였고 아이는 없어요. 아내 서연이와 함께 그냥 둘이 살았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안정적인 삶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저 출근하고 서연이는 자기 일하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TV 보다가 자는 그런 일상이요. 주말에는 가끔 드라이브도 하고 마트 가고 친구들이랑 모임 나가고. 거창하지 않아도 그게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그 안에는 항상 2사람이 있었어요. 아내 서연이 그리고 동생 준혁이. 이 2사람이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려면 집안 이야기를 좀 해야 해요. 저는 형제가 2이에요. 저랑 준혁이. 그런데 터울이 10살이에요. 제가 10살 때 준혁이가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늦둥이를 낳으셨거든요. 어릴 때는 그냥 동생이려니 했는데 제가 20살쯤 됐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차 사고였어요. 2분이 같이 가시다가. 저는 21살, 준혁이는 11살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준혁이 보호자가 됐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친척들이 있었지만 다들 형편이 어렵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나서지 않았거든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알바해서 준혁이 학비 내고 밥 먹이고 입히고 했어요. 당연히 학교 생활은 엉망이었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대외 활동도 못하고 취업도 남들보다 한참 늦었어요. 준혁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자기 때문에 청춘을 다 썼다는 걸. 형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그래서 준혁이는 항상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형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형이 없었으면 자기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그 말들이 저한테 힘이 됐어요. 내가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내 동생이 잘 자라고 있구나. 이 아이 덕분에 나도 더 열심히 살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죠. 서연이를 처음 만난 건 제가 32살 때였어요. 회사 동료 결혼식에서 옆 테이블에 앉았다가 우연히 대화가 됐어요. 서연이도 신부 친구 쪽으로 온 하객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식이 끝나고 몇 명이서 뒤풀이를 같이 하게 됐거든요. 서연이 첫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눈에 띄거나 화려하지 않고 그냥 말 없이 웃으면서 주변을 챙기는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이유가 있었냐고요? 별 이유 없었어요. 그냥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유의 전부였어요. 몇 번 만나면서 알아갔어요. 서연이는 프리랜서 번역가였어요. 영어랑 일본어를 했는데 재택으로 일하다 보니 시간이 자유로운 대신 수입이 불규칙한 편이었어요. 성격은 내향적이었는데 저도 비슷한 편이어서 오히려 잘 맞았어요. 둘 다 조용한 편이고 말 많이 하는 자리보다 둘이 조용히 밥 먹고 걸어 다니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1년 반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양가 가족이랑 가까운 친구들만. 준혁이도 물론 왔어요. 그때 준혁이가 23이었을 거예요. 결혼식 날 준혁이가 저한테 귓속말로 했어요.
형, 서연 씨 진짜 좋은 사람 같아. 잘 됐다. 기뻤어요. 제가 제일 아끼는 동생이 제 아내를 좋게 봐준다는 게. 결혼하고 나서 서연이와 준혁이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제가 둘을 어울리게 하고 싶기도 했고 준혁이가 서연이 누나처럼 잘 따랐어요. 명절 때도 같이 모이고 가끔 셋이 밥도 먹고. 서연이도 준혁이를 예뻐했어요. 준혁이 되게 착하다. 오빠 닮았나 봐. 그 말이 기분 좋았어요. 나는 참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아내 있고 착한 동생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어요. 준혁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게요. 준혁이는 부모님 돌아가신 뒤 제가 키웠다고 했잖아요. 어린 시절을 제 손에서 자랐으니까 준혁이한테 저는 그냥 형이 아니었어요. 부모 같은 형이었어요. 제가 다 해줬거든요. 밥 챙겨주고 학교 상담 갈 때 보호자로 가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용돈도 제 월급에서 줬어요. 준혁이는 그걸 아는 아이였어요. 반항도 별로 없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제가 힘들어 보이면 형 괜찮아? 라고 먼저 물어볼 줄도 알았어요. 착한 아이였어요. 진짜로. 제가 30살 넘어서도 결혼을 못하고 있을 때 준혁이가 이랬어요. 형, 나 때문에 결혼 못하는 거 아니지? 형이 내 신경 안 써도 돼. 나 이제 다 컸어.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준혁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때가 안 됐다고. 근데 사실 조금은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제가 아직 동생 책임지는 게 좀 남아있다고 느꼈거든요. 준혁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내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32살에 서연이를 만났을 때 그게 더 기뻤어요. 준혁이도 이제 잘 크고 있고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결혼하고 준혁이는 따로 자취를 했어요. 그래도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우리 집에 왔거든요. 밥 먹으러 오기도 하고 그냥 놀러 오기도 하고. 서연이도 준혁이 오면 반겼어요. 밥 해줬고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저는 그 풍경이 좋았어요. 내 아내와 내 동생이 잘 지내는 모습이.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랄까. 그 풍경이 그냥 풍경이 아니었다는 걸 나만 몰랐어요. 가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요. 내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봤더라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나는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내 동생이고 내 아내였으니까요. 그 믿음이 오히려 제 눈을 가렸던 거예요. 결혼 3년 차까지는 정말 괜찮았어요. 셋이서 같이 지낸 시간들이 많았어요. 명절에 셋이서 외식 나가기도 하고 여름에 한 번은 셋이서 제주도 여행도 갔어요. 준혁이가 그때 혼자였거든요.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제주도 여행이 좋았어요. 바다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고. 준혁이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셋이 같이 찍은 사진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 사진들이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폰에서 다 지웠으니까. 서연이는 준혁이를 정말 잘 챙겼어요. 제 동생이니까 당연히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밥 해줄 때 준혁이 목도 늘 챙기고 준혁이 취업 준비할 때 자소서 봐준다고 같이 앉아서 고쳐주고. 저도 도와줬지만 서연이가 더 꼼꼼하게 봐줬어요. 저는 그게 고마웠어요. 이 사람이 내 동생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구나 싶어서요. 준혁이 취직도 됐어요. 작은 IT 회사였는데 그래도 정규직이었어요. 그날 셋이서 고깃집 갔어요. 제가 형으로서 진짜 뿌듯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보시면 기뻐하셨겠다 싶어서. 그날 준혁이가 술 마시면서 울었어요. 형 고마워. 형 아니었으면 나 이 자리까지 못 왔어. 저도 울었어요. 서연이가 옆에서 빙그레 웃으면서 봤어요. 그 자리가 행복했어요. 진짜로. 그 행복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더 무너졌어요. 행복했던 기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 좋았던 순간들이 알고 보면 이미 뭔가가 진행되고 있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게.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었어요. 처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 건 결혼 4년 차 어느 봄이었어요. 제가 출장을 다녀왔어요. 2박 3일 지방 출장이었는데 이틀째 저녁에 서연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평소처럼 오늘 뭐 했어? 밥은 먹었어? 그런 대화하려고요. 그런데 전화가 안 받아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하다 싶었어요.
서연이가 재택근무니까 저녁에 전화 못 받을 상황이 별로 없거든요. 문자도 보냈는데 답이 안 왔어요. 1시간 뒤에 답 왔어요. 미안, 잠깐 잤어. 피곤했나 봐. 그냥 넘겼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저녁에 전화했더니 초반에 뭔가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어떻게 이상했냐고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뭔가 긴장한 것 같은 느낌? 말이 좀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해? 라고 했더니 그냥 있어라고 했어요. 준혁이 왔어? 아니 왜? 아니 그냥. 별 대화 아니었어요. 근데 집에 오는 길에 그 대화가 자꾸 생각났어요. 왜 그 말이 생각났냐면 제가 준혁이 왔어? 라고 물었을 때 서연이 목소리가 순간 좀 굳은 것 같았거든요. 대답하기 전에 아주 짧은 침묵이 있었어요. 물론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출장에 피곤하고 예민해져서 별거 아닌 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이는 반겨줬어요. 밥도 차려줬고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저는 그냥 넘겼어요. 넘기면 안 됐는데. 그 순간 느낀 작은 이상함이 제가 처음 잡아챘어야 할 실이었어요. 그 실을 당겨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내려놨어요. 무서웠는지도 몰라요. 그때도. 그 이후로 작은 균열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작은 것들이에요. 하나하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근데 그게 쌓이다 보니 뭔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준혁이가 우리 집에 오는 빈도가 달라진 거예요. 원래는 제가 있는 주말에 많이 왔어요. 형이랑 같이 뭐 먹으러 가자 그런 식으로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 평일 낮에도 왔다 간 흔적이 있었어요. 서연이한테 준혁이 왔어? 라고 물으면 근처 왔다가 잠깐 들렀어라고 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했냐고요? 그냥 동생이 자주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 집이 편해서 밥 먹으러 오는 거라고. 두 번째는 서연이 핸드폰이었어요. 어느 날 서연이 핸드폰이 탁자에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 왔냐고 물어봐서 제가 집으려 했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빠르게 내가 볼게 라면서 가져갔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분명히 빠르게. 그 동작이 묘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세 번째는 준혁이 태도였어요. 어느 날 셋이서 밥을 먹는데 준혁이가 뭔가 좀 어색했어요. 평소에는 제 앞에서 편하게 떠들었는데 그날은 조용하고 저를 잘 안 봤어요. 제가 뭔가 물으면 짧게 대답하고 제가 너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라고 했더니 준혁이가 피곤해서 했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네 번째는 서연이와 저 사이였어요. 부부 사이가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대화가 줄었다거나 싸웠다거나 한 건 아닌데 뭔가 미묘하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같이 있는데 옆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서연이가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게 결혼 생활의 권태기라고 생각했어요. 5년 차쯤 되면 다들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다섯 번째, 이건 정말 지나쳤던 건데요. 어느 날 새벽에 제가 화장실 가려고 깼어요. 서연이가 없었어요. 거실에서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에. 제가 왜 안 자? 라고 했더니 잠이 안 와서 유튜브 봤어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얼른 자라고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새벽에 서연이가 누구랑 연락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징후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저는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봤어요. 연결해서 보지 못했어요. 그게 제 실수였어요. 진실이 드러난 건 결혼 5년 차 어느 가을 밤이었어요. 그날 저는 회식이 있었어요. 팀 회식이었는데 보통 그런 자리는 늦어야 10시, 11시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날 유독 빨리 끝났어요. 9시 좀 넘어서.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서연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이건 제가 종종 하는 거예요. 회식하고 늦게 들어갈 때 뭔가 하나 사가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가는 거라 연락 안 했어요. 그냥 깜짝 놀래줄까 싶기도 하고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 연락할 것도 없었고. 집 앞에 다 왔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폰 보다가 올라갔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TV 소리인가 했는데 TV가 켜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 쪽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서연이 그리고 준혁이.
둘이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는 소리를 들은 건지 둘이 동시에 저를 봤어요. 그 순간의 두 사람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놀람이 있었어요. 근데 놀람만이 아니었어요. 뭔가 굳어버리는 그런 표정. 당황이라기보다 공포에 가까운 표정. 그 표정을 보자마자 저는 알았어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확신 같은 게 왔어요. 위장이 아래로 쑥 내려앉는 느낌. 뭐해?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게 나왔어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준혁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형 왔어? 나 그냥 밥 먹으러 왔다가 늦어졌는데. 목소리가 너무 빨랐어요. 평소랑 달랐어요. 서연이는 일어나지 않고 앉은 채로 저를 봤어요. 눈이 흔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준혁아. 응. 나 좀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준혁이가 제 눈을 봤어요. 그리고 딱 2초 뒤에 눈을 내렸어요. 그 2초가 전부였어요. 억울한 사람은 눈을 안 내려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은 눈을 내리지 않아요. 저는 그 2초를 보면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준혁이를 먼저 내보냈어요. 서연이한테 오늘 준혁이 가게 해줘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준혁이는 나가면서 저한테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 못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서연이랑 단둘이 남았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이 맞은편. 서연아. 응. 솔직하게 말해줘. 준혁이랑 뭔가 있어? 서연이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뭔가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실제 소리는 아닌데 진짜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재연아. 말해.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미안해. 딱 2글자. 근데 그 2글자가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연이도 울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한참 뒤에 제가 물었어요. 얼마나 됐어? 서연이가 대답했어요. 2년. 2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이 2년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 2년 동안 무엇을 했나 생각해 봤어요. 회사 다니고 밥 먹고 주말에 셋이서 밥 먹고 명절에 함께하고. 그게 다였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2년을. 준혁이는 알아? 내가 이 사실을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지. 서연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저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서연이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안 켜고. 그냥 어둠 속에. 울지도 않았어요. 화도 안 났어요. 그냥 멍했어요. 아내와 동생. 동생과 아내. 그 2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게 진짜인가 싶었어요. 진짜였어요. 다음 날 저는 준혁이를 불렀어요. 카페로 나오라고 했어요. 집에서 하기는 싫었거든요. 집에서 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사람 많은 곳에서 해야 서로 자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혁이가 왔어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못 잔 게 눈에 보였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앉았어요. 음료 시키고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준혁아 나한테 직접 말해줘. 준혁이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가 주먹을 쥐었어요. 형. 말해. 긴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준혁이가 말했어요. 형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얼마나 됐어? 2년 조금 넘었어. 어떻게 시작됐어? 준혁이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대답 못하면 내가 떠나. 준혁이가 말했어요. 형이 출장 갔을 때 서연 씨가 힘들다고 연락이 왔어. 번역 일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가 위로하러 갔는데. 그래서? 그게 시작됐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왔어요. 분노인데 일반적인 분노가 아닌 뭔가 차갑고 무거운 것. 준혁아. 응. 내가 너 키웠잖아.
준혁이가 눈을 내렸어요. 내가 너 밥 먹이고 학비 내고 병원 데려가고 취직할 때까지 곁에 있었잖아. 너 그거 알잖아. 준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준혁이가 우는 걸 봤어요. 예전 같으면 동생이 울면 제가 달려가서 괜찮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봤어요. 그 울음이 저한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허했어요. 형, 나도 몰랐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형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했어. 나 진짜 나쁜 놈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이 어떻게 해도 다 받아들일게. 욕해도 돼, 때려도 돼. 형이 하라는 대로 할게. 저는 일어섰어요. 준혁아. 응. 나 지금 너 때릴 수도 없어. 욕할 수도 없어. 너무 힘들어서. 준혁이가 저를 봤어요. 그냥 가.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걷다가 어느 골목에서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한 번, 두 번. 손이 아팠어요. 근데 그게 차라리 나았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보다는. 그게 동생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이후로 준혁이와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 한 달이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었어요. 같은 집에 서연이가 있었어요. 당장 이혼을 결정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살 수도 없었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데 서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거실에서 마주쳐도 시선을 피하고.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집이 집 같지 않아요. 집이 가장 편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 공간이 가장 불편한 곳이 돼버려요. 퇴근하고 집에 가기 싫어요. 그렇다고 다른 데 갈 곳도 없어요. 차에 앉아서 한참 있다가 들어간 날이 많았어요.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이라도 하고 있으면 집중이 되는데 밤에 누우면 아무것도 안 돼요. 천장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해요.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질문이 계속 돌아요. 제일 이상한 감정은 처음에 화가 나다가 슬프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혐오로 가는 거예요. 왜 나는 몰랐을까? 2년 동안 내 아내와 내 동생이 만나는 걸 왜 몰랐을까? 내가 그렇게 무감각하고 둔한 사람이었나? 남들한테 이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불쌍하게 볼 것 같아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겠다. 그 자기 혐오가 무서웠어요. 피해자인데 제가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친한 친구 한 명한테만 말했어요. 대학 때부터 친한 정우라는 친구한테요. 정우가 엄청 화를 냈어요. 제 대신 화를 내줬어요. 야, 그 개자식들. 동생이라는 새끼가 형수랑 그게 말이 돼? 야, 너 당장 이혼해. 그냥 털고 나와. 근데 저는 정우가 화를 내는 걸 들으면서 오히려 조용해졌어요. 맞는 말인데 그냥 조용해졌어요. 야, 너 왜 그래? 화를 내야 하는 거 아니야? 화가 나는데 안 나와. 그 말이 맞았어요. 화가 나는데 화가 안 나와요. 너무 충격이 커서 감정 자체가 마비된 것 같았어요. 정우가 그날 제 집 근처 술집에서 밤새 같이 있어줬어요. 아무 말 안 해도 됐어요. 그냥 거기 있어줬어요. 그게 그때 제가 받은 가장 큰 위로였어요. 말보다 존재가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그 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밤을 시작으로 아주 조금씩 제 감정을 정리해 나갔어요. 진실을 알고 나서 3주쯤 됐을 때 저는 서연이와 제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서요. 저녁 먹고 나래도 없고 조용한 집에서. 마주 앉아서요. 저는 몇 가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고 싶었어요. 정확하게. 서연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준혁이를 사랑해? 서연이가 눈을 내렸어요. 모르겠어. 모른다는 게 답이야? 나는 어때? 서연이가 저를 봤어요. 재연아, 나 재연이 사랑했어. 진짜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냥 같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대화가 없어지고 서로 바빠서. 그게 변명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느낀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서연아, 그러면 나한테 말했어야 하잖아.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다고. 얘기하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자고. 왜 그러지 않았어?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웠어. 말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슬펐어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 이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구나. 근데 그 해결 방법이 너무 잘못됐구나. 그리고 그 잘못된 방법이 나한테 이렇게 왔구나. 서연아, 나는 내가 힘든 거 몰랐어. 진짜로. 나도 바빴고 나도 내 일에 치여 있어서. 그게 내 잘못이기도 하다는 거 알아. 근데 저는 잠깐 멈췄어요. 준혁이는 내 동생이야. 내가 키운 동생. 그 선택만큼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 서연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서연이가 굳었어요. 재연아. 감정적으로 하는 말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우리 이렇게 있어봤자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 준혁이 일이 없었어도 우리 사이가 이미 멀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맞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잡지 않을게. 그냥 깔끔하게 하자. 저는 그날 이후로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협의 이혼이었어요. 재산은 딱히 복잡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으니까.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서연이가 법원 앞에서 저한테 말했어요. 재연아, 진짜 미안해.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잘 살아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혼이 제일 힘든 게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것들도 엄청 많아요. 살던 아파트를 처리해야 하고 살림도 나눠야 하고 주변에 알려야 하고. 회사 동료들한테는 어떻게 말하나, 부부로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는 어떻게 하나. 근데 저한테 제일 어려운 건 따로 있었어요. 가족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없고 동생뿐이었잖아요. 아내와 동생. 그 두 사람이 제 가족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내는 이혼하고 동생은 연락을 끊었으니까. 갑자기 저는 혼자가 됐어요. 진짜 혼자. 이 감각이 어떤 건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방 안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에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배경에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유리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분당 아파트는 처분했어요. 거기서 계속 살기 싫었거든요. 그 집에 서연이와 준혁이가 있던 시간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서울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혼자 사는 공간이에요. 짐도 별로 없어서 이사 자체는 간단했는데 그 공간에 처음 들어섰을 때 뭔가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내 삶이구나 싶었어요. 1인용 전기밥솥, 작은 냉장고, 혼자 쓰는 침대. 38살 남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주변에서는 위로 아닌 위로를 해줬어요. 야, 그냥 잘 됐다. 이혼하고 더 잘 된 사람 많아. 아직 젊으니까 다시 만나면 되지. 속상하지만 빨리 잊어버려. 그 말들이 위로라는 건 알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제 상황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내의 외도 상대가 친동생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정우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혼했다고만 했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말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혼자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더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가지고 있으면 더 무거워지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회사는 다녔어요. 몸은 갔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회의하다가 멍해지고 서류 보다가 그냥 멈춰있고 점심 먹으러 가서 밥 앞에 두고 반도 못 먹고 일어나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팀장님이 눈치를 채셨어요. 어느 날 불러서 요즘 힘든 일 있어?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요 라고 했는데 팀장님이 더 물어보지 않고 좀 쉬어가며 해. 일은 내가 조절해 줄게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생각보다 많이 됐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준다는 게. 그 시기에 제가 스스로한테 한 가지 규칙을 만들었어요. 매일 밖에 나가기.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한 번은 오피스텔 밖을 나가기. 그게 편의점이든 카페든 그냥 동네 한 바퀴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나가기 싫었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게 더 편했어요. 근데 그러면 더 나빠진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갔어요. 처음에는 편의점 갔다가 바로 왔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래도 나간 거니까. 그 다음에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어요. 30분.
그 다음에는 공원을 한 바퀴 걸었어요. 40분. 작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이 쌓였어요. 한 달쯤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상담을 받았어요. 정우가 권유했어요. 야, 너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가봐라고.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상담 같은 거 안 해봤고 낯선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근데 갔어요. 상담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다 힘들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 힘들다는 게 지금 느끼는 감정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씩 꺼내봐요. 어떤 감정이 있어요? 그 질문이 처음엔 어려웠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배신감, 분노, 슬픔, 상실감, 자기 혐오, 외로움, 그리고 이상하게 죄책감. 죄책감이요? 내가 왜 죄책감을 느끼냐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배신당한 뒤에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생각이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자책이에요. 잘못한 쪽은 당신이 아니에요. 그 말이 처음으로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그 당연한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제 안에 있는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분노였어요. 분노는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느껴지다가 갑자기 확 올라오기도 하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밥 먹다가 갑자기 수저 내려놓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분노의 방향이 계속 바뀌었어요. 준혁이한테 분노가 가다가 서연이한테 가다가 그러다가 또 자기 자신한테 오기도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분노가 있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소중히 여겼던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충분히 느껴야 해요. 다만 분노를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그냥 몸 좀 움직이려고 갔는데 운동이 생각보다 많이 됐어요. 웨이트 할 때는 잡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금 드는 무게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머리를 비우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달리기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km도 못 달렸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니까. 근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3km, 5km, 10km까지 늘어났어요. 달리면서 알았어요. 숨이 차면 딴 생각 못 해요. 그냥 숨 쉬는데 집중하게 돼요. 그 집중이 잠깐이나마 머릿속을 비워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달리다가 울었어요. 갑자기 울음이 나왔어요. 이유도 모르게. 한강변을 달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냥 달리면서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 저 사람 하고 봤겠지만 그냥 달렸어요. 눈물 닦을 새도 없이. 그 울음이 끝났을 때 이상하게 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가 조금 풀린 것 같은 느낌. 분노 너머에 슬픔이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슬펐던 건 배신당했다는 것 자체보다 믿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깨트렸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없어진 공간이 너무 컸어요. 아내도 동생도 한꺼번에. 그 공허함이 슬픔이었어요. 분노가 빠지고 나니까 그 슬픔이 보였어요. 슬픔을 제대로 느끼고 나서야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1년 반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도 서울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아요.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아직 그럴 자신이 없어요. 누군가를 다시 믿는 게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아침에 눈 뜰 때 바로 그 생각이 나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눈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그 기억으로 가득했는데 요즘은 그냥 오늘 할 일 생각하면서 일어날 때가 더 많아요. 달리기는 계속해요. 지금은 하프 마라톤까지 뛸 수 있어요. 작년에 대회도 한 번 나갔어요. 완주했을 때 잠깐이지만 진짜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컸어요. 회사에서도 전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일이 저를 살게 해줬어요. 힘든 시간에 일이 있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뭔가 할 게 있다는 게, 뭔가 역할이 있다는 게.
그게 저를 일으켜 세운 것 중 하나였어요. 준혁이 이야기를 할게요. 준혁이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연락을 안 하니까. 서연이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준혁이한테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어요. 다 풀렸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가끔 생각하면 아직도 울컥해요. 내가 키운 동생인데라는 생각이. 근데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있어요. 준혁이가 걱정돼요. 그 감정이 왜 있는지 저도 몰라요. 화가 나는데 걱정도 된다는 게 모순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잘 살고 있는지 어딘가에서 제대로 밥이나 먹고 있는지. 이 감정을 상담해서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준혁 씨를 자식처럼 키웠잖아요. 그 연결이 배신당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아요. 그 복잡한 감정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그게 당신이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내가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못하겠어요. 근데 용서가 반드시 관계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 마음에서 붙잡고 있는 한 그 사람들이 계속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용서는 그 힘을 돌려받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 과정 중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그게 괜찮아요. 제 인생은 아직 남아 있어요. 38살에 혼자가 됐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달리고 오늘 저녁에 밥 먹고 내일 또 출근하는 것. 그게 제 회복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혼자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이걸 말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가 드라마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아내와 친동생이 그럴 수 있냐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근데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일이 흔하다는 것도 주변에 물어보니 알게 됐어요. 직접 겪은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대부분 밖에 꺼내놓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배신당하는 것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무감각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두 번째,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혼자 가지고 있으려 했는데 그게 더 힘들었어요. 한 명이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털어놓으세요. 아니면 저처럼 상담을 받으세요. 혼자 감당하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시간이 걸린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빨리 괜찮아지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 속도를 재촉하지 마세요. 네 번째, 자신한테 작은 것이라도 해주세요. 저한테는 달리기였어요. 산책이든 요리든 뭔가 좋아하는 거든.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그게 자존감을 조금씩 되찾게 해줘요. 다섯 번째, 복잡한 감정이 있어도 괜찮아요. 미워하면서 그리울 수도 있어요. 화가 나면서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그 복잡함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관계가 당신한테 중요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저도 무너졌어요. 벽을 주먹으로 치고 달리면서 울고 빈 오피스텔에 혼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일어섰어요. 완벽하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직 흉터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흉터가 있어도 살 수 있어요. 오히려 그 흉터가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더라도 반드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 증거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경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완전히 괜찮지 않아요. 근데 오늘도 달리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살아가세요.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